맹주성 교수님, 김미자 교수님, 이관희 교수님, 윤성남 위원장님, 고노영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션의 발제 주제로 먼저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재외투표 선거 인쇄에 대해서 이금숙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석을 해주시고요.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이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마이클 심 박사님 강의를 들으셨는데 상당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보는 미국 관점하고도 상당히 일치가 되는 거였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미어쉐이머 교수의 오프쇼어 밸런싱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다시 다모넌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미들 파워로 들어가서 북한이나 적어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미들 파워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죠. 지금 중국을 붙잡는 거는 일본이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진호 안보실장이 딱 받아들여서 한다면은 굉장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에서 그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조선족 포함해서 26명인가 숨졌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이 숨졌는데 자국민이 숨진 거에 대해서 유감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를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도 외국인들이 한 30명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홀대한 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번에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자기 동생 대로시 다루는 그 싱하이밍은 참고로 북한에도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이 좋고 한데 사리원 농과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데 사리원 동대 나온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사로 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옛날에 누구예요? 그 조선 말기에 와 있던 청나라 그 사람처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정보 세계에서 얘기하는 영향력 공작입니다. 처음에 싱하이밍이 중국이 힘이 없을 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됐는데 지금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또 한국에 영향을 발휘했을 때 한마디 툭툭 던지면은 우리 언론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동포 중국인들에 대해서 예우를 자해줘야 된다. 어떻게 이태원이나 세월호 때 숨진 우리 유가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것만큼 잘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저쪽에서 야 우리 싱하이밍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포가 밀릴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수치를 조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선거에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공작은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공작보다는 앞으로 영향력 공작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발표가 나올지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기자를 한 30몇 년 하면서 저는 팩트를 위주로 보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한 10년 이상 라자루스라고 하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부대가 라자루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라자루스는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나사로의 영어 이름입니다. 라자루스란 조직이 대한민국 법원을 해킹해서 여러분들 혹시 재판에 들어가시면 자기네 재산사항 주민등록번호 우리 집안 다 써낸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건 좋아. 그런데 또 하나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 해킹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주권자이시니까 20세 이상 성인은 자기 사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거를 몽땅 가져간 게 확실해요.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수사를 못했어, 문재인 때. 왜?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다라고만 나오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자료를 다 가져가게 되면 저라면은 무지무지 많은 꾀를 내서 영향력 공작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문재인 찍었는데 이거를 윤석열로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큰 위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의 총선을 치렀고 한 번의 대선을 치러서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서 패해갖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몰려 있잖아요. 특검에 몰리고 뭐에 몰리고 있는데 역전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검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이영렬 씨를 특수비 특별수사비 남용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날리면서 검찰을 딱 장악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꽉 쥐면서 사정으로 몰고 가면서 적폐청산하면서 확 휘어잡았거든요. 어차피 일당이었으니까 가능하지만 한 번에 휘어잡았습니다. 이 케이스 군대에서도 어떤 케이스를 딱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나와 한 다음에 또 줄고 패면서 군기를 잡는 건데 지금 이번 총선, 지난 총선에 시비가 있다면은 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수사를 하자라고 던지는 순간에 야당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한 정치 게임을 윤석열 정부에서 못하냐. 검사니까 오히려 해볼 수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증명해 주면 되는 거고. 이게 정치라는 건데 정치는 활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답답한 정치를 하고 아니면은 지금 북한이 똥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계획 5027, 5028, 5029, 30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부서를 동원해서 북한을 대응하는 통합방위작전 계획이 있고요. 민방위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어요. 모든 작전 계획은 전쟁에 일어나면 휴지조각이 된다 그러죠. 이게 뭐냐? 임기응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을 굉장히 잘 운영하는 나라인데 각 사단마다 군단마다 아니면 여러분 취미생활로 자녀분들도 드론 띄우거든요. 거기다가 화살 같은 거 하나 쏴서 탁 맞추면 풍선 터져요. 똥띠라가 북한에 떨어지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역전을 시키면서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지금 저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기껏 해봐야 연평도에서 천무 미사일을 쏘는 그런 무력 시위만 하는데 이거 갖고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위기에 처한 윤 정부가 돌파를 하려면은 이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이 사건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하게 함으로 해서 분위기 잡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덤벼드는 김정은을 박살내면서 잡는 거죠. 아니면은 북한하고 방위조약을 다시 맺은 푸틴을 외교적으로 쳐들어가면서 치면서 이렇게 기선을 잡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21대, 22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문제를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유력 신문에 기자를 한 사람들은 이걸 안 씁니다. 왜? 아직 팩트가 안 나왔어요. 가능성만 얘기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중앙선거 관련이가 다 털렸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조작됐다는 건 아직 안 나옵니다.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오늘 세 분이 발표를 하시기로 했는데 두 분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는 위금숙 죄송합니다. 제가 위금숙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의 발표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분이 전공이 위기관리인데 위기관리라고 하면 대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일본처럼 쓰나미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는 전쟁 상태가 벌어졌을 때 그 국가의 안보는 군이 국방부가 하지만 국민 안전은 경찰을 소방 이런 걸 동원해서 행정안전부가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군도 마찬가지예요. 작전 부대가 있으면은 그 작전 부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C4I 체제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 우리가 주먹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도 있어야 되지만 신경이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 되죠. 이 두뇌 조직을 움직이는 게 C4I인데 안전 시스템에서 C4I를 다루는 분야가 우리 위금숙 박사님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영향력 공작을 했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게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위 박사님이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한번 위 박사님 발표를 들어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네, 저희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들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재외투표 유권자 수 요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면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발표를 할 줄 알고 저는 간략하게 요번에 4.10 때 부정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다음 보시면 보신 것처럼 여기 개표장에 이렇게 투표함이 봉인지가 훼손돼서 이렇게 들어온 게 꽤 있었어요. 뭐 대구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있었고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보면은 저는 이제 전공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래서 전산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요 안에 무결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본 것 중에 투표가 끝나면 투표 진행 상황표를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투표 상황이 끝나고 나서 나와 있는 숫자가 개표를 이제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표소에서 끝나는 숫자랑 비교해 봤더니 7,863표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가 다 끝났는데 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저렇게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느냐.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했을 때의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이 집계는 잠정된 투표자 수다.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수에 맞춰서 이 숫자를 고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투표수가 결정이 됐고 개표 수에 맞춰서 투표수를 바꾼다는 건지. 근데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선관위가 지금 내오고 있고요. 예, 다음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개표소에서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3분의 1씩 딱딱 접혀 있는 투표지가 여러 개가 나온 거죠. 사람들마다 그 접는 것도 다 다양한데 저렇게 동일하게 이제 접혀서 나오는 것은 이건 한 사람이 접었나? 이런 의심을 가기에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선거 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죠. 20명이 투표했는데 21장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 질문을 했을 때 오른쪽처럼 각각에 해당되는 그 선관위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투표 기록지에 대해 그 당시에 뭐가 잘못돼서 이건 참관인 하에 이렇게 더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은 많은 데서는 자기네들도 모른다. 어쨌든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 이런 답변을 주는 겁니다. 원인, 규명 불가 이런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내 사전 투표가 많고 당일 투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많이 지적이 됐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유권자 수. 유권자 수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정해지면 끝날 때까지 바뀌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고 사전 투표에 문제 있는 것 중에 우편 투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편으로 오는 투표지 거기에는 거소, 선상, 그 다음에 관외 투표, 그 다음에 이제 제외 투표도 우편 투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 제외 투표 유권자 수는 정확한가? 이거는 투표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처음에 결정돼 있는 유권자 수가 제외 투표 유권자 수와 동일한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우편 투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이 선거 시스템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기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관내하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랑 거의 같은 지역에서 투표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도 정황은 있지만 그거로 부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수, 요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이게 틀리다 그러면 이런 선거 시스템으로 나온 결과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그러면 선거할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거할 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선거인. 선거한 사람 같죠? 그러니까 투표자, 선거한다라고 하는 거랑 투표한다라는 건 같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표하고 이런 데는 선거인은 유권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고 제가 이거를 논문을 이 포럼을 위해서 제가 논문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썼는데 한 달 내내 그 관계 기관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이 선거인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선거인 그러면 여러분들 유권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권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이라고 하게 되면 선거한 사람 아니야? 틀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지금 오해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권자입니다. 투표했거나 안 했건. 등재된 자,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가 선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머리에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선거인이라고 하면 선거한 사람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반인들은 헷갈린다. 그래서 유권자, 법에는 선거권자라고도 있거든요. 선거권자라고 안 쓰고 왜 선거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지 이런 부분부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 용어가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 표를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은 선거인은 유권자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외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그 표에서는 투표 진행 상한표에 우편 투표 이렇게 돼 있고 관외 사전, 거소, 선상, 제외 투표 이건 우편 투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 투표가 문제가 있다면 우편 투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숫자에 전체적인 유권자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외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제외 투표에 대한 선거인 수라고 되어 있는 제외투표 유권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개표단위 개표 결과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서울시 중구에 해당하는 표인데요. 그래서 139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투표 유권자가 1398명이면 선거인 명부에도 1398명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선거인 명부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표시요. 제외투표 유권자 부분은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제외국민이라는 용어도 있고 제외선거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투표는 제외국민이 하는 건가 제외선거인이 하는 건가 용어가 헷갈리죠.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동포, 제외동포. 그러면 제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있는 제외 동포를 제외 국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 국민은 외국에 영주권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니까 이 사람들이 유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외 투표 유권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숫자를 보면 제외 투표 유권자 수 서울 중구는 1398명인데 이 숫자 두 개만 더해도 1408명이 됩니다. 10명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외 부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인이지만 외국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 상사원이거나 주재원이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분들도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외 부재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제외투표 유권자 중구에 있는 제외투표 유권자는 1398명은 제외국민도 아니고 제외선거인도 이 사람들 플러스 국외 부재자 또 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안 맞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외국민은 해외에서 선거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닌가? 제외선거인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는
18세 이상만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 자체는 선거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숫자는 18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 그런데 외국에 있는 국민은 제외 국민, 국내에 있는 국민은 아예 지금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제외 투표 유권자는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냐면은 제외 선거인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외 국민은 국내 선거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예. 지금 제외 선거인이 있고 확정된 국내 선거인 안에 제외 국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이 숫자도 이해가 안 되고 이 표로는 제외 투표 유권자 수를 검증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외 국민은 국내 선거인인 것 같습니까? 제외 선거인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제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이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제외 국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외 투표 유권자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국내 선거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바꿔진 것도 2014년도 우리가 사전투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꿔진 것 같아요. 제외 동포법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맞냐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지금 제외 국민은 국내 선거인으로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표에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죠. 국외부재자는 어디에 있냐면 국외부재자는 국회의원 선거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표에 나와 있는데 국외부재자는 979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외 국민인가, 제외 선거인인가, 또 국내 몇 명인가.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의 공개 자료로는 국외부재자의 유권자가 누구인지 그 수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제외 투표 유권자 대상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안에서 정합성을 일치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서는 여러 이제 확인을 해봐도 알 수 없어서 다음 표시죠. 그 다음엔 어디를 확인했냐면 이 제외 투표,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를 파악할 수 있는 곳, 다음 클릭해 주시죠. 예.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고 법령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제외 투표인데 여기에서는 왼쪽에서 보면 제외 선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퀘스천이 제외 투표 유권자를 확인하는데 이 제외 선거라고 하는 생활 법령 정보가 맞는지 이것도 이제 퀘스천인 거죠. 왜냐하면 투표하고 선거가 다르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외 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외 선거인이 있고 국외 부재자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제외 국민은 제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이렇게 나눈대요. 그리고 표를 보면 제외 선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제외 선거인이라고 하고, 그럼 국외 부재자는 제외 국민 주민등록자가 있고 그 밑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위에는 제외 국민 주민등록자면 밑에는 누구냐? 내국인이냐?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법령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 제외 동포도 있고 제외 국민도 있고 제외 선거인. 그럼 이들 간의 관계는 이 생활 법령 정보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다음 표지 보면 제가 집합 관계를 보여드리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는 제외 국민 안에는 제외 선거인이 있고 국외 부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아까 보신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표에는 제외 국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국내 선거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외 선거인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법령과 맞지 않은 표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르죠. 예, 포함 관계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법령과 선관위 자료 간에 불일치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시 보이시죠? 네. 지금 이제 선거권자 18세 이상 국민은 재외동포와 내국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재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또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의 권리가 달라요.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이분들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내국인은 뭐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례대표도 다 가능하신 분이고 그런데 재외선거인과 국내 선거인을 이렇게 표에서는 구분을 시켜놨다. 그 다음에 총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더하기 국내 선거인 이렇게 해서 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선관위가 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라는 거죠. 다음 표를 보시면 네. 그래서 여러 개 지자체에 그러니까 여러 개 지역에 대한 그 수를 계산을 해봤죠.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재외 투표한 사람은 재외 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선거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 요 두 개만 차이가 남을 보더라도 지금 왼쪽에 그 차이 F라고 하는 부분은 A 더하기 2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재외 국민 수는 뭐 10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차이는 1000명이 안 되죠. 그럼 과연 도대체 재외 국민은 어디 갔나? 이 표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게 중앙선관위가 제공이 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선거관리과에서 대답하다가 아 이건 재외선거니까 재외선거관리과로 넘겼어요. 재외선거과에다 물어보니까 재외선거과에서 보다가 아 이거는 선거기 때문에 선거관리과로 또 넘기더라고요. 서로 핑퐁 치다가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선관위를 통해서는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그럼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보자.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왜냐하면 국외부재자는 우리 내국인도 저기 신고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누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국외부재자 신고를 이제 춘천시 갑에서 통해서 보면 이렇게 국외부재자 신고는 두 개의 루트로 통해져 있어요. 바로 구시군장, 시군구청장에게 서면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공관을 통해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 갑에서는 직접 신고한 경우 한 건도 없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우리도 선관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관위 요 자료 자체는 선관위가 다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공간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공간을 통해서 접수한 사람 총 436명이고 이 중에 재외국민이 16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신고한 사람은 420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식을 통해서 접수한 거는 0명.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그럼 맞구나. 내가 그러면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다음 보시면 천안시 갑에서도 이제 선관위가 다 핸들링하고 있는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표를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는 지자체는 천안시 갑에는 363명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표에 천안시 갑에 해당하는 국외부재자는 408명이에요. 서로 달라요. 예. 다음에 천안시 병도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병도 71명인데 지자체가 저한테 준 건 71명인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331명. 여기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불일치된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예, 그 다음 표시 보시면 천안시 동남구는 24개 동인데 천안시 갑은 14개 동이고 2개가 을동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시 그 병은 3개 동이 병이고 을동이 5이고 그다음에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을은 또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천안시 갑에 을이 포함이 돼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예, 이런 식으로 불일치한 자료가 발견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시죠. 또 기함할 부분은 천안시 갑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줬는데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건 300 몇 명인데 여기서는 10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에서 나오는 101명과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300명과 그다음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 400명이 서로 다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권자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선거 시스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다음 보시죠. 네.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차 버전에 제가 헷갈렸던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2차 버전으로 이제 지자체로부터 받으면서 이게 업데이트된 발표 장표입니다. 선관위의 공개 자료는 우리 유권자 수를 재외투표 유권자 수를 검증 불가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 저는 이거 설계돼 있다는 용어를 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와 선관위 자료가 서로 유권자 수가 불일치하다. 가장 기초적인 유권자 수 불일치한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없고 재외투표는 이건 우표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재외투표를 시작을 해서 나머지 뭐 관내 사전투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만 우편투표에 대한 신뢰성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그 검증이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진짜 용어가 혼란해서 그다음에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했고 지역에 있는 지역 선관위 공무원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중앙선관위는 대답하다가 이제 뭐 더 이상 기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250개 지역 선관위하고 230여 개의 시군구에다가 다 요청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지역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또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 내용이 선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냥 선관위가 주는 거를 그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 다 이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몇몇 지자체가 준 것에서만 이렇게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거관리 전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인이 이걸 확인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이제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좀 확인을 하면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 조치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로 이제 이렇게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이런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발표를 할지 궁금해서 통계적으로 하려나 프로그램 설명하려나 그랬더니 결국 국어 문제였네요. 국어가 부정확했습니다. 저희 글 쓸 때 공부했다, 배웠다 늘 같은 표현 쓰지 말고 다음 문장에서는 공부했다, 그 다음엔 배웠다, 익혔다 이렇게 쓰라고 배웠는데 법률 용어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네요. 예, 셈본, 네, 좋습니다. 하여간 이 우리나라 법제처가 저는 국어법제처로 바꿔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는데 이 국어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굉장히 여지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선거를 보면서 중앙선관위는 대충만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다 투개표에 들어와서 그들이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고용돼서 하기 때문에 서로 미스매칭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어서 말입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재원 박사님이 아까 오시지 못하고 대신 법무법인 명품에 계신 윤성남 선생님이 장재원 박사님 대신해서 전산 조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걸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슬라이드가 계속 연결이 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신 이정원 좌장님을 모시고 또는 이 자리에는 모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단결하게 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하나의 제목인 전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래 장제연 박사님께서는 육사를 나오시고 또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5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용감하게도 대법관을 통해 대법관 3인에 대해서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입니다. 이분의 전력을 보면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전산과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과거에 전산으로 인한 비리를 직접 이렇게 색출했던 그런 공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셔서 여러 동지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주득이 오늘 안양 바천경찰서에서 고발인으로서 아마 고발인 조사를 며칠 전에 마쳤고 곧 피고발인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동지들이 또는 동기생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점을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옮길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예. 어쨌든 장제연 박사님께서 주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엄청난 현격한 차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허병기 교수님이나 지만은 박사님들은 수리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나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이건 정확하게 현실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1, 2% 차이는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몇천 표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오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계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할 때는 500명 내지 많아야 1000명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총선이라든지 2022년 총선에서 많은 숫자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때 심지어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35%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장제연 박사가 나름대로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특히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너무 울립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어쨌든 대법원 판결 내용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인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뿐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용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계속 지니까 그게 보여준 투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뒤에 우리가 속아나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어느 시점에 가서 하더라도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당일투표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해서 당일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답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사위가 1면 2, 3, 4, 5, 6, 6개가 있는데
10개를 던졌을 때는 1이 나올 확률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번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3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숫자가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넘겨간다면 그 숫자는 전부 다 6분의 1씩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이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장전 박사가 가장 이번에 성공한 하나의 케이스는 범인을 우리가 그 범죄인에 있어서 우리가 수사를 요청할 때는 범죄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전산 조작이 없어서는 그러한 통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5사람 특정했는데 아마 그 사람도 움찔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렇게 또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남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외부 세력이 다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또 하나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서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면 선생님이 대신 발표한 장정현 박사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원자력을 때려 죽인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을 죽일 때 뭘 이용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험 평가서를 조작했다라는 사건이 터지니까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그때 인기가 딱 떨어지니까 문재인 씨가 물고 늘어지면서 한국 원자력을 죽이는 탈핵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원전 싹 조사해서 그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원전이 잘 나가는데 지금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몇 군데도 좋고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발표할 때도 나오는 그 모순점들, 용어의 혼란 같은 거 그거 다 정리해서 적용을 해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 선거 제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은 계속 영향력 공작에 휘말리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자, 이어서 말입니다.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먼저 짧게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기회가 되면 플로어에 좀 기회를 드리도록 좀 이따가 좀 해주십시오. 먼저 한양대학교 맹주성 교수님인데 맹 교수님은 공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장재훈 박사님하고 비슷한 발표를 그 전에 하신 것도 저는 느낀 아닌가요? 하여간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밝으신 분인데 좀 짧게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짧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이 디지털 세계 이 선거 프로그래밍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냐 첫 단계는요.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내가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선거 끝나고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라는 그 두 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맹주성 중앙선관위 조작 프로그래머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4.10 총선하고 4.15 총선은 완벽하게 틀려요. 그게 뭐가 틀리는 거 하니 4.15 총선 때도 물론 활용한 거는 무효투표지입니다. 122만 표. 그때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 분위기가 안 돼서 몰랐어요, 전부. 근데 4.10 총선 때는 130만 표가 나왔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고 하니 그러니까 나처럼 범죄자가 이번에는 내가 200석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프로그램 하나뿐이 없어요. 중앙선관위에. 그리고 보존값 쫙 만들어 놓고 200석에 해당하는 보존값 하나만 쳐놓으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프로세스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차질이 생겼냐? 71.3%로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값을 만들어 놨는데 당일날 이번에 뭐 사건이 많아갖고 실제로 투표했더니 67.0%, 4.3%의 오차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자인 나는 이제 당일에서 났기 때문에 2시간 뒤면 개표합니다. 전산상으로 고치는 거야 뭐 몇 분이면 끝나죠. 근데 이것을 각 지역구에 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를. 그러다가 보니까 당황했죠. 저기 이제 지금 시간이 뭐 간단히 하라고 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상한 동영상 저기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전에 1시에 1000명의 투표 인구가 나오는데 2시에 500명이 되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또 어느 시간대에서 어느 시간대씩 0이야 0. 왜 0이 됐을까요? 이거는요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 이외에는 분석 못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전부 리셋 시켜갖고 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한 겁니다. 자, 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울산시 북구 예를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조작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조작한 해서 발표하는 숫자의 무효표 수가 예를 들면은 4,700표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발표했어. 근데 실제 개표장에서 나온 거는 2,000표뿐이 안 돼요. 나머지 2,000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무효표로 갖다 전산상 조작으로 만들어서 무효표로 한 거예요. 이것이 130만 표입니다. 이것이. 이런 분석은 범인인 나 이외에는 그 조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고가 벌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4.3% 이게 이상해졌어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하는 그 실시간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없이 말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는데요. 중앙선관위 프로그래머 조작범보다 내가 한 수 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토론보다도 거의 더 강력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미자 교수님이 좀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김미자 교수고요. 제가 왜 빨리 알았냐? 저는 디지털대 교수를 20년을 해서 이미 4년 전에 우리 민경욱 의원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하여튼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희생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좀 우리 민경욱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대표님 가가오 대표님. 그래서 사실은 이번 4.10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사람을 지금 찝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죠? 왜 당사자들이 자기네들이 안 하죠? 왜 지가 안 하죠? 제가 어떤 모 의원의 형님을 좀 잘 알아서 그 양반도 요번에 당연히 지가 됐는데 죄송해요. 지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자기가 됐는데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는 형님을 조금 더 잘 알아서 제가 전화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 회장, 모 회장이에요. 도대체 왜 안 한답니까? 지가 좀 제발 하라고 그러세요. 당사자가 하면 고소고 제3자가 하면 고발이잖아요. 왜 제3자가 하게 하고 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바쁜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미니멈으로 잡아도 지금 40명이잖아요. 자, 얼마나 아이러니고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우리가 무슨 큰 표차로 졌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맨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분석을 하려면 현상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팩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왜 제가 좀 빨리 알았냐면 저희는 원격 선의의 학생님들이 뭐 일본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고 다 있어요. 나이 연령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르면 전산팀에서 그 사람의 컴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선의의 도움을 줍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부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4.15 때 선관위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그 유권자들의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 보안 담당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꼴랑 1명.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개 대학의 보안 시스템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안벽 2중 3중의 보안벽을 치고 그리고 그 뭐죠? 비번 1, 2, 3, 4, 5 국정원에서 계속 안 하다가
작년 9월인가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4.15 때 우리나라 얼마나 시스템 좋고 얼마나 저거 하는데 화웨이를 쓰는 LG 미친 거죠. 대놓고 중국에서 오고 뭐 북한에서 오고 얼마든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뭐 8번인지 10번 100번도 더 왔다 갔다 하죠. 북한은 이 해킹에 그들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하면 걔는 그것만 시키잖아요. 해킹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료들이 다 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 할 말이 많아서 이번에 지금 선관위 우리 하잖아요. 당대표 국민의힘 선관위에다 맡길 겁니다. 또 장난질 100%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제대로 몇 표 이거 정확하게 발표하는 거 맞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그제 우리 그 미팅 했을 때도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믿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또 분명히 장난질 칩니다. 어떡할 겁니까? 저는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찝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물론 부방돼 있지만 황교안 대표님한테 저는 어쨌든 뒤늦게라도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왜 그렇게 없다고 했냐고요. 증거인멸 다 하고 다 불태운 뒤에 왜 뒤늦게 그랬었냐고요. 안타까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4.10 거 여러분 있죠. 어떤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 제안합니다. 범국민 부정선거 척결 및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대해서 지금부터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저기 여기서 똑같이 부정 증거는 해봤자 제 2중 3중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제 동생 목사님인데 저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 핵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 관련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전에 범국민 핵안보연대를 육사 총동물회장 이 양반한테 제가 제안해서 국회에서 출범까지는 했습니다. 그 양반들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또 하나 지금 요즘 이슈가 되니까 얘기할게요. 핵 균형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 균형. 그러니까 핵 무장이라는 용어는 너무 그냥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핵 균형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전쟁기념관 거기 자문위원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선관위 사실은 이번 그 총선 전에 저는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대고 컴플레인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전에 한동훈 이 양반 문자로 보냈습니다. 선관위 반드시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심하게 말하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좀 정제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날 조찬회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선관위도 크게 보면 행안부 그 소속이고 또 하나 선관위가 예전에는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었죠. 근데 감사를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젊은이들에게 우리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을 같이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현 대표하고 오늘 한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애국심 뭐 이런 거 안 다가옵니다. 뭐냐면 니들 일자리를 여러분 일자리를 저들이 뺏어간다. 선관위 다 부정채용입니다. 이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친구들을 그리고 젊은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저는 첫 번째 당장 당대표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냐고요? 예전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맡기니까 당직자들도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 망가지는데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초고속으로 망합니다. 초고속으로 흥했죠. 역사에서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초고속으로 OECD 진입하고 초고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한국인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저렇게 뻔히 부정해 있는데 우리도 다 보이는데 왜 제대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래서 자, 두 가지 제안합니다. 꼭 여러분 있죠. 당대표 이번에 선출할 때 반드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 강력히 요구하시자고요. 저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같이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당장 각계각층 죄송하지만 그 황교안 대표 혼자 하는 부방대로는 안 됩니다. 그 특정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다 모아서 범국민 부정선거 척결 및 자유 대한민국 사수 이거 반드시 내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열띤 또 하나의 발자를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영 제국이 선거를 잘못해서 미국을 독립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면은 자기네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되는데 식민지는 안 뽑아주거든. 그래서 야 우리 세금 냈으니까 대표 뽑아줘 이걸 요구하다 안 되니까 독립해서 미국 만들어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차제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엉망이니까 제대로 조사하면 대한민국이 최강국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어서 저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검경 수사권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국은 누가 수사를 하느냐의 갈등 싸움이었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의 수사력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경찰대 교수를 지내는 이관희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좋고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경찰대학에서 한 35년 헌법을 가리키고 지금 정년해서 있습니다만은 헌법학자가 선거에 무관심원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2020년 4.15 총선 때 지금 마이너한 여러 가지 발표 뭐 이렇게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뭐죠? 63대 36 아니 그걸 보고서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학교만 돼도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그 고발하면 그거를 형사소송법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형사소송법에 경험칙에 어긋나는 게 확실하면 증거예요. 그게 그거 이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더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그게 완전히 검찰 법관 이게 뭐 해가지고 카르텔이죠. 우리 카르텔 사법 카르텔. 제가 교수하면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통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어떻든 부정선거의 증거는 2020년 4.15 총선에 63대 36 경기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요번 4.10 총선에는 서울 425대 0 경기 599대 0 전국에 1555대 0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걸 보고서 그거 이상 증거가 없어요. 요는 그걸 실천하는 게 우리 민경우 의원이 제가 존경하는 게 그 속에 부글부글 얼굴이 다 일그러지셨어 정말. 에? 그걸 참고 논리적으로 저거 하고 좋게 해석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일깨워지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봐서 뭐 2010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4.15 총선하고 이번 4.10 총선인데 증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 문제인데요. 민경우 의원님 그 황교안 총리님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다 또 정광훈 목사 다 각자가 판단을 해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이제는 뭐 누가 논리적으로 잘났다 못났다 아유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자기 일을 찾아서 정말 지금 정광훈 목사가 8.15를 데드라인 했는데 난 그것도 너무나 늘어졌다고 생각해. 당장 뭐 다음 주나 마나 그냥 용산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비서실장 모가리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도둑놈들입니다. 4.10 총선은 내가 공경호 박사를 가장 존경했어요. 63대 36 나와가지고 계속 한 2년 만에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1, 2, 3, 4, 5권 내가지고 전수조사를 완전히 했지 않습니까? 난
그 양반이 하루에 3시간씩 방송을 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그걸 보고서 감동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때 전수조사 뭐예요? 40석이에요. 4.15 총선세.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야. 그 틀 갖고 요번에 4.10 총선의 분석을 하루 만에 6군데가 잘못됐다고 했고 한 달 만에 전수조사가 나와서 58석. 팩트입니다. 팩트야. 그러니까 58명의 도둑놈이 들어가고 그 수장에 이재명이가 아주 도둑놈 강도가 지금 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 제자가 윤재욱이가 돼가지고서 100일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 자료는 완전히 공병호 자료 같고 제가 100일 기도문을 매일 아침 7시에 보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우리가 경찰대학이 들고 일어나서 다 뒤집어 엎자!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정치의 현실이라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윤재욱이한테도 네가 언젠가 큰 일을 할 때를 난 기다리겠다. 좋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선거 때 격려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그 격려문이라든지 4.19 저 해서 당선자 108인 당선자 대회한테 보낸 글, 또 떨어진 비겁한 사람들한테 보낸 걸, 한동훈이 저 말장난하는 친구한테 보낸 걸 다 있어요. 온 거예요. 제가 아주 그거를 저는 헌법 논문은 안 썼지만 제 나이에 지금 논문 쓰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거 아주 분명히 날짜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걸 보시면은 거기에 다 시간대별로 꼭 필요한 거는 제가 다 문서로 남겨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지금 분명히 할 건 뭐냐? 확실한 증거는 이미 나와 있다. 여기서 뭘 자꾸 하는 걸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뭐 나가서 막 아스팔트에서 이런 걸 못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글이나 좀 써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경찰대학 36년 헌법학자 2005년에 제가 한국헌법학회 회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가 네. 애국심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쭉 제가 톤을 들어보니까는 그 발제한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각자의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가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어서 조양건 선생님이 국제, 국내 공조 국민 저항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토론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일 거라고 일단 좀 추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 제가 몇 분만 질문 겸 제의일 겁니다. 아마 몇 분만 받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먼저 한번.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그 공직선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그 요구하는 필요 조건을 충분 조건시켜주는 제도 미비 상태에서 실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원인 무효다. 그래서 애국자 총연합회의 그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라는 분이 행정법원에 그걸 고소를 했는데 그걸 대법원으로 넘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보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600만 원인가의 그 수입인치 때인가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송달료 7만 6천 원, 그다음에 그 선거 소송 당사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해라. 그 세 가지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금석 박사님이 하신 거는 전부 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6항에 그 필요로 하는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그냥 진행된 걸 그걸 전제하고 발표해 주건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제도 미비된 상태에서 한 선고는 무효다. 그거를 지금 대법원에 넘겼다는데 전 애국 시민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이기도록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질문 겸 알겠습니다. 호소한 겁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딱 한 분. 잠깐. 저기 제안 마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이 있는 분 한 분. 질문 한번 하시죠.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 이어서 애프터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2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24년까지 22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패널도 마찬가지고 발언하시는 내용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이유는 뭐냐? 진실을 모른다. 그리고 판단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이 나오면 사실에 근거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 5년 동안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력과 돈 모든 것을 낭비하고 여러분은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볼 겁니다. 왜냐?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위검석 박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선거법이 복잡합니다. 선거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니 이런 거는 각자가 사전을 통해서 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투표, 우편투표 제도 엉망입니다. 첫째, 창간인이 창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선거는 전다 무효 사유가 돼가 사실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건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 증거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법원 검증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행히 작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공표를 했습니다. 어떤 공표를 했냐? 보안 문제. 질문을 좀 질문. 예. 팩트보다. 그 보안 문제를 했는데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맹 교수님 잘 알고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 해킹과 조작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법원 결정문으로 있습니다. 아십니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문제 묻지 팩트를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왔다. 그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는 사전투표 선거법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 158조 사전투표. 그 조항 두 개가 헌법 위반하는 조항이 5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증거는 딱 확실히 나와 있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항을 못해서 짓는 것입니다. 네. 헌법학자라는데 자 선생님 잠깐만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예, 질문을 좋은데. 하겠습니다. 자 질문. 아까 저거 뭔데가 장지현 씨 대신 윤석남 팬들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선거일 당일날 추세치하고 그리고 사전투표 추세치하고 틀리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것은요 팩트가 아니에요. 아니고 왜 그러냐? 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선거 관련해서 개표를 할 적에 선거일날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받겠다는 네. 그 설명을. 자 여기서 일단 잠깐. 이제 선생님 그만. 자 요거 끝나고 나서 옛날부터 하시는 거 잘 알아요. 뒷차례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비주얼 고주얼 그만. 없어요, 지금. 자 저기 그러면 잠깐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마이크 잠깐 설치해 주세요. 잠깐만. 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만. 예, 알았습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모르냐 이런 문제. 예. 자 여기서 지금 헌법학자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잠깐만 흥분 가라앉히시고. 뭔 진실을 모릅니까? 자, 잘 말씀하셨는데. 자, 자기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 잠깐 진정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자중질환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열떠지셨어요. 너무 주장들이 강하시니까 지금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걸 끝내고 뒷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